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이제 2019년도 네이처에서 퍼블리시되어 진 논문인데요. 그 GRD와 이제 에소파거스 디지스에 관련된 어떠한 지화 스터디를 행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분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결론에서는 이제 약 드러그 리포지셔닝에 대한 어떤 멘트랑 그 방법이 좀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어떠한 거에 약간 모델이 되는 논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와 봤고요. 먼저 GE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류성 식도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위산에 있는 위가 이제 역류로 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GE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해 식도가 이제 식도암의 중요한 리스크 팩터로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산역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식도에 있는 세포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변형이 돼서 발해식도라든지 식도암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5개의 로스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GERD에 관련된 스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그니피컨트한 스닙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 이제 많은 수의 스닙을 발견을 해서 되게 잘 되었다 하고 저들이 일종의 뭐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25개 정도의 스님이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R 데피니션 같은 경우에를 UKB 데이터에서 되게 브로드하게 데피니션을 잡았습니다. 보통 ICD 코드로 인해서 다이그노스 환자 샘플링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셀프 리포트가 되어지고 또 메디케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약간 브로드하게 샘플링을 먼저 시행을 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GRD의 스닙 중에서 약 91% 정도에 되는 스닙들이 이제 발해 식도와 이제 식도암에 관련 리스크를 높인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GRD는 이제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이제 식도암 같은 경우에도 되게 모탈리티가 높은 질환입니다. 사람이 이제 아예 섭취도 안 되고 워낙 주변에 전이도 많이 되고 하는 암이기 때문에 되게 모탈리티가 높고 발해 식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산 역량에 따라서 식도를 이루고 있는 평편상피 세포들이 이제 변형을 해서 원주상피 세포로 이제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이제 GRD 같은 경우에는 전체 웨스턴 나라에서 약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걸린다고 하고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비율로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된 약제 같은 경우에는 뭐 PPI 약제라든지 H2, RA 같은 약제들, 뭐 흔히들 처방받는 그런 약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진 헤리터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약 30%에서 4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이런 질환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메타 어널리시스를 이제 UK 데이터, USA 데이터, 오스트레일리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메타 어널리시스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대괄적인 메서드에 관한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GRD에 관련된 어떤 셀프 리포트된 그런 샘플들 간의 이제 밸리데이션을 측정을 했습니다. 얼만큼 이거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을지 각각의 샘플들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을 하였고요. 그 연관에 대한 샘플들을 모두 다 통합을 해서 이제 리스크 로스를 찾고요. 그 리스크 로스들이 얼만큼 발해 식도와 식도암이 관련되어져 있는지 그 어펙트 사이즈를 찾았고요. 또한 그 리스크 스닙뿐만 아니라 다른 알려진 어떤 리스크 팩터들, 뭐 BMI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컴플렉스 트레이트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찾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나온 어떤 스닙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드러그 디벨롭먼트에 사용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사용이 되어지면 어떻게 사용이 되어져서 이제 드러그 리포지셔닝이 이용이 될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GER 샘플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해 식도와 이제 식도암에 걸린 환자분들 식단입니다. GER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첫 번째인 UKB 데이터. 이 UKB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의 샘플군을 나눠져 있습니다. 진단으로 기준이 되는 샘플, 그 다음에 셀프 리포티드 된 샘플,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 처방 기록이 존재하는 샘플들 이렇게 UKB 데이터 하나, 그 다음에 23 and me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전 페이퍼에서는 23 and me 데이터로 분석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통합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Q 스킨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뭐 컨소시엄이나 그런 데서 이제 발표한 어떤 데이터셋이고요. 그런 데이터셋을 다루다 통합해서 GL 샘플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B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UKB 데이터와 다른 이제 논문에서 발표되어진 어떠한 GWAS 서머리 스태티스틱스를 이용을 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UKB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50만 명 그 중에서 이제 화이트 브리티시 언세스터, 그러니까 백인 인종만을 대상으로 추출을 하여서 43만 8,870명을 일단은 쏟아냈고요. 그 중에서 두 가지 그룹을 모았는데 GRD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5가지의 코드를 써서 이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메서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한번 레플리케이션을 해서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싶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셀프 리포트 되어지고 IC 코드로도 이제 되어지고 이제 관련된 어떤 설저리를 받은 환자 그리고 드럭을 받은 환자인데 이 드럭을 제가 서플리멘터리 레터리에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냥 별 약들은 없고 흔히 쓰이는 뭐 진짜 PP, 알시메티딘, 라니티딘, 뭐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그냥 그런 약물들로만 이제 일단은 그렇게 브로드하게 샘플링을 하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총 68,535명의 어떤 케이스를 발견을 했고, 나머지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도 관련 질환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25만 명을 추출을 하였습니다. 발해식도염과 이제 식도암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코드를 해서 2,831명과 568명을 각각 추출하였는데, 숫자들도 보시면 발해식도 증후군이 워낙 그 다른 GERD에 비해서 이제 숫자가 적어서 뒤에 이제 진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나 여러 가지 테스트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주 집단을 비교한 게 아니라 샘플 수로 인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진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도 진행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3 and 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8,743명 그리고 43,000명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밑에는 뭐 관련되어진 그 지노타이핑 중에서 하딘와인베르크나 뭐 MAF 비율이고 이제 큐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43,794명의 어떤 케이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한 코호트였는데요. 그거를 이제 분석한 결과 이것도 이제 2,987명 그리고 1,169명의 컨트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해식도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식도암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밑에 보이시는 5가지 지역에서 이제 실행된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을 또 하였는데요. 그래서 발해식도 같은 경우에는 8,998명, 그 다음에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4,680명의 총 케이스와 컨트롤을 나눠서 일단 샘플링 과정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면 총 카운트를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뭐 여기 RCD 코드와 셀프 간에 중복되는 카운트도 있으니까 그 카운트를 모두 다 제외한 토탈 수를 이제 밑에 기입을 하였다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샘플들 간에 통합적으로 메타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워낙 샘플 브로드하게 잡았으니까 이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약간 특이적으로 제네틱 콜레레이션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각각의 샘플들 간의 콜레레이션 정도가 약간 거의 근사치가 1 정도 될 정도로 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서 유전자가 이 표현형을 나타냈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 헤리터빌리티가 되게 높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판단을 하여서 메타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하고요. 또한 GERD와 발해식도 들 간의 이제 콜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47 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알려진 GERD 프리밸런스가 12%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준 헤리터빌리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약 11.3% 정도 결과치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UKB 데이터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흔히들 자주 사용하는 리니어 믹스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볼트 LLM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 샘플들 간의 뭐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을 커버리언츠로 이제 대입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36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샘플들을 이제 prior probability로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나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샘플 수가 워낙 적어서 이 리니어 믹스드 모델로 사용을 하면 타입1 에러가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로지스틱 모델을 사용을 해서 플랭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를 분석을 하였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를 그 다음에 진행을 하였는데요. 메탈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를 돌려서 나온 이제 베타 값들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일종의 표준화 작업을 거쳤는데요. 뮤 같은 경우에는 각 샘플 수마다 얼만큼의 케이스가 발생하는지 그 샘플 케이스를 이제 이렇게 베타 값에 나눠줘서 이제 메타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값을 통해서 LG 스코어를 통한 LG 레그레이션을 통하였는데요. 이제 LG 레그레이션을 이제 그렸을 때 보통 LG 레그레이션의 상수에 해당되는 Y절편이 이제 샘플들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근데 그 Y절편이 한 1.04 정도 돼서 그렇게 높지 않은 샘플들 간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도적으로 분석까지 진행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샘플링 할 때 그 백인들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했고 다른 메타 분석들 같은 경우에도 다 화이트 인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인종 간의 population stratification, 인종 간의 그런 것들은 좀 더 영향이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no strong evidence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의 식도 같은 경우에도 메탈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 수가 케이스가 이제 좀 케이스가 컨트롤에 비해서도 좀 적기 때문에 컨트롤 중에서는 이제 랜덤리 셀렉티드 해서 케이스랑 컨트롤의 수를 좀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한 걸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이게 임상적으로도 이제 GERD가 발의 식도와 식도암에 주요한 영향이 있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간의 케이스 집단 간에 이제 겹쳐지는 샘플 수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자들은 이 분석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GERD 중에서도 발의 식도와 식도암이 겹치지 않은 샘플들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리랜을 했다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진 메타 분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총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Conditional and Joint Association Analysis를 통해서 유의미한 GERD의 유의미한 스닙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UKB 데이터를 5,000명을 랜덤 셀렉티드를 해서 이거를 일정한 레퍼런스 샘플로 잡고 이제 각각의 SNP들 중에서 10메가베이스로 이전에 있는 것을 컨디션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토대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를,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결과론적으로는 25개의 SNP가 알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샘플들 간의 연관성, 즉 콜라보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하기 위해서 에듀 스코어 레그레이션을 하였고 에듀 레그레이션을 한 후에 이제 LG 스코어가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LD헙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직접 각각이 맞는지 더블 체킹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면 표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 이제 메타 분석을 통해서 산출되어진 25개의 스닙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스닙들,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베이스 페어가 되는지, 그다음 오즈 레이시오, 그리고 이 GERD p-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LG 레그레이션 스코어의 Y절편이 지금 샘플들 간의 그 연관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p-밸류를 그 Y절편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그 연관성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p-밸류라고 합니다. 그 같은 경우도 유의미했고요. 이 메타 컬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샘플이 총 3개 샘플이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UKB, 23andMe, QSkin.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에펙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뭐 포지티브 에펙트인지, 뭐 네거티브 에펙트인지, 뭐 영향이 어떻게 끼치는지 그거를 나타낸 표고요. 뭐 준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순위이 어느 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EQTL은 뒤에서도 이제 EQTL까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고, 피어스는 어떠한 형질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지에 대한 컬럼입니다. 총 25개의 컬럼을 일단은 연구자들이 산출을 해냈고요. 그 쥔 컨텍스트에서요. 네, 쥔이 코딩 리전이 뭐 저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까 다 넌 코딩이에요? 여기 보시면 준 컨텍스트 컬럼 refers to gene nearby the most association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다. 네, 그냥 주변에 있는 걸로 하였습니다. 코딩, 넌 코딩 표기도 그러니까 코딩인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 뭐 이렇게 박스도 치고 괄호 대괄호 어떤 건 네, 안 치고 뭐 그랬는데 숫자도 있고 뭐 U4 뭐 81303 그러면 그게 위치 같은 걸 표현하나 보죠. 거리? 네, upstream, the up the top. 그러니까 전부 넌 코딩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지금 이제 지와 스터디에서 본인들은 결과가 아주 좋다 이렇게 낸 거긴 한데 네, 내가 이제 내 눈으로 볼 때는 어떤 문제들이 보이냐면 뭐 p-value는 뭐 10-8승, 9승, 10승 이런 정도 되고요. 네 번, 다섯 네, 번째 네, 컬럼에 adjusted p도 네, 그다음에 그 줄드요. 그다음에 어즈 레이쇼가 0.96에서 1.05 이렇거든. 그러니까 네, 뭐 네. 어즈 레이쇼라는 게 미미하죠. 0. 뭐 1.2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1.05가 맥스거든. 또는 0.96이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결국 뭐 그 피와스에서 보시면 오른쪽 컬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 오비시티, 뭐 BMI, 뭐 이런 그 이제 그 오비시티가 있으면 하여튼 복압이 높아가지고 네, 영주가 그렇죠.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을 무슨 뭐 리스크 팩터 이상으로 볼 수가 없다고 음, 본인들은 앞에서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어즈레이션 너무 낮고 두 번째 음, 표도 보면 뭐 0.96 이하가 없고 위로는 1.04까지밖에 없죠. 네, 그리고 넌 코딩 진들이라서 인터프리터빌리티 한계가 있고 뭐 EQTL이야 뭐 조금씩 있는데 그거 알기가 어렵고 피어스 스터디에서 뭐 BMI, 스모킹, 우울증, 오비시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뭐 결과가 좋다라는 건 이제 연구 목적상의 결과가 기존의 연구보다 좋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게 이런 결과를 어떻게 쓸 거냐 하면 굉장히 난감하죠. 그냥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 쓴 거보다 좋을까? 그리고 이게 코잘리티를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정도 파인딩으로. 이 정도 파인딩에서 코절 주인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예, 물론 이 현상은 대단히 뭐 컴플렉스 디지즈니까 네, 뭐 그야말로 식도에서 위산이 역류하면 되는 그런 정의를 갖고 있으니까 뭐 싱글 지인에 의한 뭐 싱글 베리언트 디지즈일 가능성은 뭐 거의 없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제네틱 백그라운드를 고르는 것도 좋고 헤리터빌리티는 굉장히 높다고 나왔는데 앞에서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제네틱 코잘리티를 얘기할 수는 없고 헤리터빌리티는 높고 음, 멀티팩토리얼하고 그러면 리스크 팩터로밖에 못 쓰는 건데 리스크 네, 팩터의 관점에서 볼 때 클리니컬 베리어블에서 특별한 것도 없다면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보다 더 도움이 되겠느냐? 음, 뭐 사실은 그날 전날 저녁에 많이 먹고 자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제네틱 어널리시스를 이렇게 해서 뭘 얻는지 난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하지 음.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때요, 이거? 이 결과가 뒤에 가서도 그렇게 나오나요? 이 컴플렉스 피노미나를 다루는 건 너무 어려워서. 결과는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EQTL 분석을 하고, 피어스 스터디를 하고, 이제
관련된 유전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드럭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또 나열을 해서 이건 뭐 GERD에 관련 다른 질환에 지금 이 약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유전자는 이 약과 관련이 되었으니까 이거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다 그렇게 끝내더라고요. 아이, 그건 뭐 뭐 그, 흔히들 말을 하는 그런 그냥 플로우로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아니, 본인이 아까 그 발표자분이 아까 네. 시작할 때 본인의 지향점하고 이제 네. 가깝다. 이 논문을 2년 전 논문을 가지고 온 이유가 좀 오래됐는데 그렇게 네.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가 해결하기는 이 논문은 훌륭한 논문이지만 GERD 뭐 에스퍼지얼 리플럭스를 이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쉽지 않다는 걸 컨펌 해주는 논문 같다고. 제가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그 포인트는 이제 이 UKB 데이터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한 번에 분석을 하는 그러한 메서드적인 걸 한번 차용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뭐 음, 클리니컬로 이게 유의미하다의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지. 방법론이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저 이제 에스파지얼 캔서나 그 바렛 에피텔리움 이런 거에 또 그쪽을 또 봤잖아요. 네. 그쪽은 좀 더 이렇게 똘똘한 시그널이 나오나요? 지금 또또한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건 나올 법도 한데 그렇지 않나? 그거에 대한 시그널은 음, 없더라고요. 이게, 발표를 안 해요? 네. 연관이, 이 25개 중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만 발표를 했고, 음, 그 잘 시그널들에 모르겠어요. 대한 거는, 네, 없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에스파지얼 캔서나 흔한 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바렛 에피텔리움도 물론 이런 리스크 팩터야 다양하겠지만 음, 이제 그래도 누구는 암이 생기고 누구는 안 생겼는데 거기에 네. 제네틱 백그라운드가 지금 GERD보다야 더 강한 제네틱 그 에이전트를 찾을 수도 있을 법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잘 제시 안 한다는 것은 못 찾은 걸 거예요. 쉽지는 아,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숫자도 모자라고 데이터의 헤테로제나이티도 있고 뭐 이유는 많겠지만 연구를 네. 그쪽을 들여다봤는데 똘똘한 게 음, 잘 나오진 않아서 좀 이렇게 마무리한 거 이럴 가능성은 많아요. 그렇다면 음, 디자인은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디자인은 네네네. 리플럭스가 있고 바렛 에피텔리움이 있고 에스파지알 캔서가 있고 굉장히 뭐 메타 애널리시스고 UK 바이오뱅크도 쓰고 뭐 그래서 디자인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네. 굉장히 훌륭한데 이제 결과를 강하게 주장 안 하는 건 결과 뭐 결과는 다 문제니까 잘 안 나오니까 그럴 수도 네. 있고 메소드ology 쪽을 좀 관심 갖고 봤다는 건 뭐 또 좀 다른 차원이고 메소드ology 이 사람들의 스타디 디자인은 상당히 네. 훌륭해요. 아, 스타디 디자인은 훌륭한데 그럼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음, 질병이 제네틱 스로 접근하기에 이게 쉬운 질병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네. 리플럭스라는 현상은 그 뭐 커피도 관계 있고 초콜릿도 관계 있고 뭐 많이 먹으면 그렇고 뭐 오비시티가 있고 복압이 높아도 그렇고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자세나 이런 거랑도 관련 있는 질환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무슨 제네틱 팩터가 있던 없던 간에 너무나 복잡한 그 상위 레벨의 이 소위 바이오케미컬 몰레큘러 레벨의 디지즈라기보다는 스피지올로지 뭐 레벨의 질환이잖아요. 네. 적어도 우리의 데피니션의 레이어가 분자 수준의 음, 정의가 아니고 이 사람이 네. 뭐 뭘 먹고 어떻게 잤느냐, 식사, 뭐 체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간단한 제네틱 백그라운드가 나오기 어렵잖아요. 음, 한두 개 뚜렷한 인자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쪽 눈이 안 생겼다. 그러면 그건 뭐 유전자가 발생에 관련하는 유전자든 무슨 뭐 미생물이든 관련했을 게 비교적 뚜렷하지만 네. 뭐 이런 현상은 제네틱스로 연구하기 쉬운 현상은 아닌 게 명확하거든.
헤리터빌리티가 높다는 것만이 제네틱스의 접근의 핵심은 아니에요. 왜냐면 헤리터빌리티가 높다는 건 패밀리얼 텐던시가 높다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네. 패밀리얼 텐던시가 높다는 건 여러 가지 뭐 그 사람들은 식사 습관도 비슷하고요. 같은 동네에서 살고 같은 환경에서 노출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뭐 카디오베스큘라, 뭐 엔도크라인, 뭐 이런 하이트, BMI 이런 것들의 헤리터빌리티하고 관련되고 그 헤리터빌리티가 리플럭스하고 게스트로에스페이셜 리플럭스하고 관련되는 것뿐이라면 이게 헤리터빌리티가 높다고 해서 피네트런스가 높은 한두 개 유전자의 의한 헤리터빌리티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질병 또는 뭐 서브젝트 그룹, 현상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접근했을 때, 주아스 라이크하게 접근했을 때 어떤 코자티브 에이전트를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분산되니까. 아까 오비시티 관련된 거 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네.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한 군을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는 편인데 호모지니어스한 디지즈는 문제는 N수가 적다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 이제 12%나 된다면 연구하기는 쉬운데 찾아도 의미 있는 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런 혼란이 항상 있다. 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위들을 찾은 후에 진 베이스드 테스트를 이제 마그마를 사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49개의 진들을 이제 찾아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25개 중에서도 이제 20개 정도만 이제 진 베이스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GTX 자료를 이용을 해서 메타 엑스캔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제 또 분석을 진행을 해야 했는데요. 모든 티슈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4개 정도에 대해서 티슈에 관해서만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식도에 존재하는 어떤 4개 정도에 대한 티슈만으로도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마그마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제 3개의 유전자가 3개의 균이 이제 유의미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개의 스닙 중에서 이제 마그마랑 메타 엑스캔을 사용해서 총 23개의 유전자가 이제 준 베이스 테스트에서 유의미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의미하게 나왔던 쥔들에 대한 거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 베이스 테스트를 통한 결과치가 이 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GRD 관련된 스닙들이 식도암과 발의 식도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그 다음으로 평가를 하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GERD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의 식도와 식도암에 걸리지 않은 샘플들만을 이제 대상으로 다시 리랜을 해서 19개의 스닙을 이제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19개의 스닙을 이제 GCTA 구조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출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중 19개 중에서 7개 정도가 이제 발의 식도에 관련이 되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4개 정도는 이제 본페로니 커렉션을 이제 만족시키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개 중에서 6개 정도가 식도암에 관련이 되어져 있고, 2개 정도가 본페로니 컬렉션에 만족하는 그런 스닙이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집단에서 본인들이 이전에 이제 발해과 식도암에 관련되어진 유전자들을 14개 정도를 이 연구 전에 여기서 나왔구나. 이 연구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다시 본 연구에서 다시 발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25개의 테이블들 중에서도 관련되어진 p 밸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보였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부속적인 어떠한 분석들을 진행을 또 하였는데요. 이제 GERD related 돼서 다른 요소들이 얼만큼 영향이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서 뭐 유의미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흔히들 나오는 뭐 에듀케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B 바렛 그리고 디프레션도 되게 유의미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프레션이랑 이 바렛식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ERD의 콜레레이션이 되게 높게 양성적인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 페이스도 있었던 피바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틀라스 레포지토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피어 스터디까지도 진행을 하였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역시나 BMI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드러그 타겟팅 하는 것도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약물에 타겟팅된 진들과 이제 또 비교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7개 정도에 되는 드럭이 이미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같은 경우에는 리플럭스 이 치료약들이고요. 그 다음에 4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이나 비만 치료제로 지금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인 약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이제 조학에 대한 이야기로 채우고 있었는데요. 그 7개의 진들들 중에서 이제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거는 이제 발의 식도와 식도암에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높은 상관성을 높인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제 네모 표시된 박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모 같은 경우에는 발의 식도와 식도암에는 이제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진들입니다. 뭐 이런 쥔들에 대한 이제 어떤 설명들이 이제 디스커션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TDK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사이클의 레귤레이터로서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이게 고장이 나면 암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PY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뭐 케모센시티테이션 그 캔서의 어떤 화학요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지는 유전자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기준입니다. 또 다른 유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콜레스테롤에 관련되는 그런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에 좀 관련된 유전자가 또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가지 유전자가 이제 뭐 CRTC1이라는 유전자에서는 2개의 러시가 각 2개가 다 튀어나왔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3개 정도 되는 유의미한 스닙들은 이제 MHC 리전에 존재를 한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유전자가 관련되어져 있는지 디스커션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필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한계점이 총 3가지가 존재를 했는데 첫 번째는 GERD 케이스를 좀 브로드하게 잡아서 various source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하지만 본인들은 이거를 제네릭 컬러레이션을 통해서 높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보이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EQTL 분석을 할 때도 이제 유전자가 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유전자들이 좀 존재를 해서 이거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가 2번째였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자들이 이제 패스웨이 기반으로도 분석을 또 시행을 했습니다. 메서드 부분에 그게 한 가지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패스웨이 관련해서는 시그니피컨트한 게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서 이런 한계점이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논문의 장점으로는 이제 가장 처음 성공한 방치가스 논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코드에서 말했던 그런 조어들을 리포지션을 하는 것 통해서 이걸 응용을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모든 지어 스터디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로 이제 논문을 끝맺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